네, 네, 법보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오미자를 들고 계시네요. 예, 저도 한 모금 목 좀 축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이다. 이걸 놓치면은 다 죽는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설도 있고, 또 김기현이가 뭐 혁신위를 구성하니 많이 뭐 이런 저런 좀 어지러운 흐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이 정치산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정치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100% 네. 저도 이제 공감하고 조금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먼저 이제 이준석, 유승민 신당설 이게 이제 상당히 현실화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여기에 주로 이제 같이 만나고 가담하는 게 장성철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일이라고요. 아, 그래요? 둘이가 이제 스피커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며칠 전에도 이제 장성철이가 유승민, 이준석 같이 만났다. 네. 이러더라고. 제가 장성철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아마 유승민이는 이제 신당을 적극적이래. 왜 그러냐면 이게 100% 공천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아하. 유승민은 이제 공천이 100%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준석이는 이제 공천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가능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게 머뭇거리는 예. 약간 이게 온도 차이는 있는데 아마 이제 이준석한테 공천을 주겠다고 미리 확약을 안 하면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천은 이게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년에 갑자기 공천 안 주면 자기가 신당 만들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확약을 안 해주면 아마 연말쯤에 비례 신당을 만드는 비례 장성철 이야기는 지역구는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 네. 이삭 주어가지고 지역구는 이게 그냥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거죠. 지역구에다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비례로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럼 1번이 누구요? 이랬더니 이은주라는 거예요. 이은주. 그 여성을 1번으로 해야 되니까. 야, 이현주가 이게 민주당이 또 이리 갔다 박사님 TV에도 많이 놓잖아요. 예. 이현주하고 그다음에 허은아가 한 3번쯤 되겠죠. 근데 장성철 분석은 2번이 치열한 거예요. 당연히 이준석인데 유승민이 그럼 4번 가야 되거든요. 그럼 예. 여기 누가 2번 해야 되느냐? 이준석이하고 유승민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요? 요즘은 서로 이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이 비례 순번 때문에 과연 이게 되겠나 이런 제가 느낌이. 아, 그래요? 느낌이요. 아마 이게 신당 가지만 상당히 좀 파괴력은 뭐 아까 박사님도 홍준표 시장 이야기 인용했지만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비례정당이라면 그거는 그냥 자유통일당한테 맡겨놔도 될 것 같은데? 자유통일. 근데 그러면 제가 몇 프로 정도 예상하냐? 예. 이번에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면 예. 완전히 연동형 비례제 아닙니까? 예. 옛날에는 50%만 연동한 준연동이고 네. 이제 경과 규정이 없어지면 법이 안 바뀌면 그러면 이게 비례정당이 많이 놓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연동되면. 예. 근데 장성철한테 너는 이게 얼마 정도 얻을 목표냐? 이랬더니 정당 투표율 20%를 목표로 한다. 야, 20%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인 게 아닌가? 동그라미 하나를 한 2% 정도 얻으면 제로세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과연 이게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그게 이제 의문이죠. 그래요. 뭐 별건 아닌데 이것들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야 되니까 지금 슬슬 이러고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법적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상황 어제 대장동 3차 공판이요? 예. 네. 재판은 이제 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네. 병합이 논의될 걸로 생각했는데 병합은 이제 따로 또 준비 절차를 열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병합 여부는 결정하겠다. 네. 이랬는데 좀 미뤄놨어요. 지금 이제 병합에 대해서는 뭐 백현동에 대해서는 이제 다툼이 없어요. 검찰도 병합하자.
그다음에 그 이재명 측도 병합하자. 이건 다툼이 없어요. 일부 언론에 그 오보가 났던데 이재명 측이 병합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은 모든 걸 합치자 병합하자는 건데 네. 다만 이제 그 병합이 되더라도 심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심리하는 방식을 검찰에서는 이제 그 백현동 위례 대장동이 비슷하니까 병행하자 심리를. 그러니까 정인들도 비슷하고 쟁점이 비슷하니까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하자는 거고. 네. 이재명 측은 이제 그 대장동 하나 하고 네. 또 끝나고 위례하고 또 이게 끝나고 백현동 하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하자 심리 방식을 이것만 가지고 어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병합은 된다 보면 돼 백현동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위정교사죠. 네. 이거는 이제 어제 그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네. 판사가 이제 이것도 별도 기일에 정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위정교사가 병합되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 3, 4년 대선 끝나도 안 나올 거예요. 어허. 따라서 이제 위정교사가 저는 별도로 이거는 심내가지고 3, 4개월이면 끝날 재판 아닙니까? 이렇게 따로 해야지. 네. 이걸 왜 대장동 그게 왜 병합하느냐 말이에요. 위정교사의 주범은 김진성입니다. 항상 이 모든 관련 사건은 주범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는 교사범이잖아요. 위정교사. 그러면 이게 김진성 씨는 이게 병합이 되면 3, 4년 동안 자기 재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따라서 이제 그 위정교사는 원래 단독 판사가 할 걸. 그러니까 위정은 김진성이 했고 예.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정하게 교사한 것은 이재명이고. 그렇죠. 어. 그러면 김진성이를 우리가 정범이라고 하고 이재명이를 공범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 말은 이제 이게 위정교사가 이제 병합이 돼버리면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따로 가면 결론이 몇 달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이자가요. 예. 이 법원장이 위정교사는 원래 단독 판사가 하거든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합의부로 넘겨가지고 33부에 대장동 부에다가 배당해버렸다니까요. 컴퓨터 추침이 아니고 임의로 법원장이. 왜냐하면 이게 빨리 결론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저는 법원장이 배당하거든요. 네. 이게 문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33부로 간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갔더라도 이게 병합 안 하고 따로따로 재판 진행하면 네. 그러면 이게 몇 달이면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저희가 촉구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고 어제 그 대장동 재판에서 한 30여 분 넘게 이재명이가 수첩 들고 네. 조목조목 뭐 검사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는데 예.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예. 아니 정진사회가 한 범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한테 책임을 묻냐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 왜 무슨 저 연좌제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정진상이 네가 했잖아 라고 정진상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듯이 들릴 수도 있어서 네. 그게 그 정진상의 입장에서는 저거 봐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그 어제 재판의 그 핵심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정진상이가요. 네. 그 천화동이 1호에 428억 있잖아요. 네. 이걸 뇌물로 받은 걸로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428억.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측의 돈이고 이재명이 이제 노후 자금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걸 이게 검찰이 주장하니까 이제 이재명이 한 말이 정진상이 한 게 내가 한 일인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반박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 네. 무라카미 하루키. 그래요. 무라카미 하루키. 이분이 그 논책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소설인데요. 네. 제가 상당히 그 재밌게 읽었어요. 아주 소설이 막 현실과 초현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림자하고 본체가 항상 붙어 있잖아. 근데 그 도시의 그 벽 안에는요, 그림자하고 몸체 본체가 분리돼 버려요. 그리고 그림자는 따로 움직이고 도시 밖에 있고 몸체는 있고 이게 아주 소설이 정말 이게 특이합니다. 이걸 제가 왜 언급하느냐? 네. 정진상이는 이재명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하고 본체가 떨어진다? 이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에서 이게 그림자하고 본체가 어떻게 분리됩니까? 제가 본체가 간데 그림자 따라오지. 아니 정진상이가 복심이고 그림자인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이가 분리됩니까?
정지상이 어떻게 혼자 다 428억 받고 다 하느냐 말이에요. 네. 이거야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변인데 아마 이제 정지상도 얼마 전에 한번 안아준다 이래가지고 좀 감동받았다가 야 속으로 생각했지. 얼마 전에 여기 한번 안아볼까요? 이러면서 판사한테 허락받아가 그게 정신상이지. 예. 예. 근데 그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게 정지상이 한 게 내가 한 건가? 이 말은 정지상이 너는 유죄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유죄라는 거예요. 나는 무죄고. 그렇지. 지금 이재명이가 너가 정진상이가 한 범죄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재판정에서. 네. 근데 그럼 이게 보통은 정지상이가 유동규처럼 좀 섭섭해야 되잖아. 근데 섭섭하진 않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변호사들이 연결돼 있거든요. 정진상이 변호인들이 아이, 당신이 뭐 30년 받든 40년 받든 우리 재명이 형이 대통령 되면 그냥 사면 그 날짜로 사면 아닙니까? 당신이 좀 쓰고 가세요. 어차피 다 진실 밝혀도 둘 다 죽는데 아니 정지상이가 50년 받은들 이재명이만 살리라면 대통령 되면 바로 그냥 다음날 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지상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네. 그러니까 정지상이도 뭐 속으로 떨떠름하지만 일단 이게 우리 형님이 살아야 나도 사면으로 나가지. 이미 재판으로 나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정진상이도 아마 뭐 전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이거 진짜 이거 뭐 몇 년씩 가도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어제 직접 그 변호인 한 명 이름 밝히면 또 변호 잘리면 안 되니까 이재명 통화도 하고요.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변호사들이 다 한 달이 건너면 뭐 이성엽이 다 잘 아니까 그래요. 우리가 알아요. 이재명 측의 대전략이 뭐냐? 그게 이제 제가 들었죠. 이재명 측의 대재판 전략이 뭐냐? 큰 전략이 선거법은 총선 후로, 대장동은 대선 후로.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 자, 선거법은 법에 6개월, 3개월, 3개월이잖아. 선거법은 이게 대선까지는 못 끄는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총선까지만 끌어라. 총선 전에 100만 원 놓으면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봐. 자, 그러면 이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당이 돼 이겼다. 어느 강큰 판사가 강규태는 2월달에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강큰 판사가 민주당 보고 434억 토해내 그냥 벌금 80만 원 때리겠지. 이래 보더라고. 민주당이 당사자로 봐요. 왜? 434이 크거든. 선거법 재판은 이재명 재판인데 네네. 실제는 100만 원이 넘으면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된다. 근데 민주당이 일당이 된다. 그럼 이게 어느 강큰 판사가 감히 민주당을 갖다가 천막으로 내몰겠냐. 434억 그거 안 토해내면 국고보조금 압류하고 당사 압류하거든요. 그래요. 요렇게 첫째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재판. 네. 이거는 이게 다 끌어모아. 일단 대장동 위례 백현동 위정교사만 다 끌어모아.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도 3년 걸려요. 근데 조금만 끌면 지금도 끌잖아. 병합 가지고 또 재판 끄는 거예요. 끌면 대선 이후로 가면 이재명이는 지가 대통령 된다 보더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강큰 판사가 대통령 보고 재판하러 나와? 근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재판이 중단됩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은요, 법에는 이제 그 형사소추 특권만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그 새로 기소하면 안 되지. 대통령도 민사재판이 하면 가야 됩니다. 민사재판은? 또는 이게 기존의 재판은 가야 됩니다. 기존의 형사재판은? 예. 왜냐하면 소추만 안 되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재판이 중단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인데 어느 판사가 대통령 재직 중에 경호도 있고 하는데 법정화 이럴 수 있냐 말. 자기들은 대통령 선거만 이기면 모든 재판은 허지부지 그냥 끝난다. 이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죄 이런 전략이 아니고 선거법은 총선 이후로 가서 8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대장도 나머지는 대통령만 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예. 이 전략으로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그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림은 그려볼 수 있는 거니까 이재명이 쪽에서. 아니 근데요. 예. 지금 이게 현실화 거의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강규태가요. 네. 지금 이제 선거법에 6주를 공전했습니다. 단식쇼 한다고 2번 아프다고 2번 노가 4주 날라갔죠. 그다음에 국회 간다고 거짓말 치가지고 무단 안 넣어가지고 2주 날라갔잖아. 그러면 이게 강규태가 음악에 하려면 일주일에 막 2-3번씩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느긋해.
느긋하게 또 2주 뒤로 한번 잡읍시다. 이러고 있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김문기 재판이 아직 한 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재판에 김문기 몰랐다는 재판 또 하면 12월입니다. 그 다음부터 백현동이 뭐 국토부 압박이냐 아니냐 이거 재판 몇 번 하다가 문제는 중요한 게 2월달에 인사가 있거든요. 강규태를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네. 그러면 이게 그 또 새로운 판사가 몇 달이 그냥 가잖아요. 저는 총선 전에 선거법이 어렵고 그다음에 어제 그 대장동 재판하고 보니까 병합 같은 건 간단하잖아요. 이걸 따로 또 재판기를 잡아가 병합할지 안 할지를 또 심리하자. 이러면 이게 재판이 엄청날 겁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해도 3년인데 네. 제가 보기에 진짜 법원이 이렇게 이재명한테 놀아나가지고 이재명이 질질 끌려다녀요.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그 재판 얘기 하나 더 하죠. 예. 조국 재판? 그 문재인이가 의견서를 냈어요? 그럼요. 지금 여기 조국 재판이요. 예.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13부 고등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4번 했어요. 한두 번 하면 끝날 끝에 다음 재판은 이제 그 11월 달에 유재수가 정인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할 때 이러면 이게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유재수 감찰이 중요하니까 조국이 전략은요. 또 조국 변호인도 제가 아는 사람 많아요. 조국의 재판 전략은 뭐냐. 뭐 입시 비리는 인정하고 그거는 선처를 바라고 유재수 걸 무죄 받아서 1심을 변경시키자. 유재수 지금 1심에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잖아요. 근데 유재수 감찰 무마만 무죄 받으면 뭐 벌금이다 집행유예로 바뀌지 않겠나. 요런 게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조국이가 문재인한테 SOS를 친 거죠. 그 유재수 사건이 더 무겁다고 보는 건가요? 거의 뭐 반반 정도로 보죠. 감찰 무마나 법정행위, 입시 비리나.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한테 좀 도와달라. 이래가 이게 조국이가 사실상은 위조했다 봐야지. 자기가 다 쓰라고 문재인이 도장만 좀 찍어달라 했을 거야. 자기가 다 썼더라고. 그 쓴 포맷이나 봄이. 문재인이 뭐 알아. 문재인은 그런 걸 법률적인 걸 잘 못 쓴다 그러대. 지금 이게 건강 아마 치매가 더 심화됐을 겁니다. 문재인은 더 힘들 거예요. 지금 조국에 써가지고 아마 그 서시 그렇더라고. 근데 내용이 뭐냐. 아니 민정수석은 감찰을 무마하든지 하든지 민정수석이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이게 직권남용이 안 된다. 이렇게 문재인가 의견서를 낸 거죠. 그랬더니 검찰에서 이게 진짜 문재인가 썼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래서 증거에 부동의를 했더니 조국이가 법정에서 모욕적이라고 아니 내가 전직 대통령 걸 위조한단 말이냐. 막 조국이 화를 내더라고 모욕적이라고. 근데 검사가 일단 부동의했어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가 법정에 와서 내가 쓴 거 맞다고 하든지 아니면 증거로 채택 못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부동의하면 그 사람을 법정에 오든지 아니면 못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재인이 썼다는 게 어딨냐고. 조국이가 동양대 총장 표창도 잘 위조하는데 문재인이 뭐 이름 하나 위조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게 증거는 일단 못 씁니다. 그냥 참고만 하겠지. 부동의했습니다. 예. 그럼 못 써요. 예. 우리 증거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재판이 아마 유재수가 11월 달에 28일인가 하면 거의 아마 저는 이거는 총선 전에 놓을 거예요. 조국이는 자기가 총선 전에 뭐 벌금이나 무죄 받으면 이제 출마한다. 뭐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재판이 됐는데 여기서 이게 재밌는 게 제가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3명이에요. 네.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네. 그다음에 문재인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SNS를 직접 하는 사람이 문재인이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안 해요. 근데 문재인이가 떠나면서 야 전형 노을처럼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랬잖아. 네. 근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대통령 중에서 SNS를 하는 이게 바로 문재인이다. 지금 문재인이가 박민식 장관도 고소하고 온갖 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조국 재판에 만약에 문재인가 진짜 써줬다면 이것도 저는 큰 문제다. 재판관이요. 이래 봅니다. 그래. 자, 조국이는 그렇다 치고 이거 조민인가? 예. 그럼 이거 공소권 남용 주장은 뭐예요? 조민이가 이제 그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 했다고 부인하면 형량만 높아지고 저거 음바 재판에서 다 이게 인정됐잖아 대법원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허위로 해가지고 이용한 거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범죄는 다 인정하고 대신에 이제 그 공소권 남용이다 이 주장해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재판을 바꿨는데 네. 이 공소권 남용 이게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이래 생각하면 돼요. 해방 이후에 예. 딱 한 번밖에 없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가지고 공소기각이 돼버린 이게 간첩 유우성이라고 하지. 아 그래요. 서울시 지난번에 그 사건. 유우성. 요게 김명수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공소권이 남용됐다. 이래가지고 기각시킨 거예요. 그때 검사가 안동환 검사잖아. 안동환. 그래서 탄핵을 해버렸잖아 지금. 탄핵 의결한 검사가 최초로 안동환 검사가 예. 유우성을 기소했거든요. 그럼 이게 공소권 남용이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뭐 가볍게 범죄를 저질렀다. 가벼운 범죄예요. 네. 이런 경우는 이게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유예하든지 검사한테는 재량권이 있다는 거죠. 기소 재량. 이걸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 기소 편의주의다. 기소할 수도 있고 이게 재량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기소 편의주의랍니다. 그런데 기소 편의주의의 예외가 공소권 남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재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민의 주장은 야 내가 죄진 거 인정한다. 근데 너가 기소 안 하고 몇 년 끌다가 우리 아버지가 자백 안 하니까 그 보복으로 내를 기소한 게 아니냐. 이런 게 보복 기소 또는 이게 현재의 평등권에 반하는 기소 이런 거는 공소권이 남용된 거다. 이럴 때는 재판 안 하고 기각시켜버립니다. 이게 독일에서 논 이론이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검사가 왕이었거든. 네. 근데 간첩 사건 유성이가 범죄는 저질렀거든. 돈 보낸 게. 그래요. 근데 보복 기소했다 해가지고 김명수가 처음 내린 판결이거든. 요걸 조민이가 주장하는 거죠. 검찰이 우리 아버지 자백 안 한다고 내를 보복으로 기소했다. 이 논리로 그러니까 재판할 것도 없이 기각시켜달라. 이 주장입니다. 그래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전 제로라 보죠. 이게 뭐 누구하고 차별한 기소도 아니고 무슨 보복 기소야. 아니 진짜 이게 아버지나 엄마가 진짜 반성하고 조민이가 진정으로 반성하면 기소 유예를 했겠지. 근데 방송마다 너가 조국이가 뭐 나를 남영도에 가가 고문을 해라. 말도 안 되는 막 민주화 코스프레 하고 뭐 조민이가 방송 나와가지고 뭐 30에 의사 안 되면 40이 되지 어쩌고 떠들고 다니. 이게 반성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기소한 거지. 이게 무슨 보복 기소나 또는 이게 현재의 다른 사람하고 평등에 반하는 기소 아니잖아. 예. 저는 저는 공소권 남용 절대 이게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조민이 예. 조민이 머리에서 그런 범죄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에이, 이거는 뭐 그 변호사들이 어디서 저 궁하니까 예. 변호는 안 해줄 수 없고 그러니까. 예, 범죄 행위를 부인할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거 주워들은 거 갖고 나온 것 같으네요. 이게 공소권 남용은 우리나라 딱 최초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조국이도 잘 모를 거야. 조국이가 형법 실력은 없어요. 뭐 정당 방해할 때 오상방해 이런 것도 잘 몰랐다고 옛날에 그래요? 노잖아요. 개념을 잘 몰라요. 아마 이게 그냥 그 변호사 진에서 간첩 사건 이게 김용민이 같은 아이 도와주거든. 김용민 이자가 간첩 유우성을 변호해가지고 남양주에서 국회의원 된 거예요. 간첩 유우성. 그때 유우성이도 범죄한 게 맞았는데 네. 옛날에 간첩이 조작이 무죄나니까 보복 기소 아니냐. 이게 아마 그 김용민 머리에서 이런 게 노잖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혜경이 이재명이 경기도청 법카 유용 횡령 사건이죠. 예. 예. 이 사건에 공익 제보를 한 사람이 조명현 님인데 이분이 23일 검찰 출석을 하잖아요. 합니다. 예,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이재명이 근데 그 당무에 복귀하는 날 네. 조명현 씨가 근데 그 검찰에 갑니다. 여기 수사팀이 특별팀이 구성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피의자가 몇십 명 돼요. 8개. 경기도에 8개 실국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예산들을 다 끌어와가 전용한 거죠. 끌어와서 돈을 쓰고 그럼 법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여러 장이죠. 한 장으로 그걸 못하죠. 음. 뭐 법카도 여러 장인데 아하. 8개 실국에 돈을 끌어오고 네. 돈을 법카를 식빵 샴푸 샀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직원들 뭐 격려 행사를 했다. 또는 이게 누구하고 자문단 간담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허위를 다 꾸며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부서에 수원지검에 여러 개 부가 달라붙어서 법인카드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괄 지 팀장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정섭 수원지검의 2차장 검사가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된 거예요.
법인카드만. 뭐 다른 것도 쌍방울이나 뭐 대북송금이나 다른 것도 쪼개기 후금도 있지만 네. 일단 법인카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근데 이정섭 이분이 23일 날 조명현 씨 불러서 조사하는데 네. 지금 이게 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그 이정석 검사를 지금 대검에 고발했어요. 고발했죠. 예. 그다음에 탄핵 카드를 또 만지작해. 예. 지금 이게 김의겸이가 그 팀장입니다. 검찰 대책팀장. 네네. 김의겸이라고 있잖아요. 이정석 검사가 한테 그 실제 복싱 선수 출신인데 네. 운동한다고 검사 방에도 그 샌드백을 설치해놓고 계속 때리패거든 손으로. 아마 속으로는 이게 이재명이라고 써보시라고 때리패겠지. 그 정도로 강골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정석 검사가 왜 고발당했냐? 예. 잘 모르는 분이 고발당한 게 이분이 이제 처가댁에서 골프장을 해요. 아 그래요? 처가가. 근데 그 처남이 이혼 재판한 거죠. 그러니까 처남댁이 앙심을 품고 모든 카톡이나 모든 자료를 김의겸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아하 저런.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정석 검사 애가 위장 전입이잖아. 위장 전입은 이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골프장 예약 좀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게 근거가 없고 뭐 제도 안 되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문재인 때 청문할 때 뭐 헌재 재판관 대법관들 중에 위장 전입 많았거든요.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정섭만 굳이 탄핵을 한다? 이거는 정말 말 안 되고요. 네. 저는 이분이 워낙 강골 검사니까 아마 이제 그 수사는 23일 날 조명현 씨가 가면 워낙에 물증들이 풍부하니까 네. 저는 충분히 뭐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봐요. 그래. 그 조명현 씨가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국회 정무위에서 이 조명현 씨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뭐 법카 공익 제보자 누구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냥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명현 참고인 이렇게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저 이재명 똘마니들이 이 사람이 공익 제보자인 줄 몰랐나 봐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알았는데 저 처음부터 알았어요. 조명현 이름을 제가 깔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다음 문제 그럼 모르고 채택했잖아요. 그럼 한 번 채택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막 난리친 거야. 왜 이렇게 정쟁 임무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국민의힘을 압박하니 국민의힘에서 이게 동의를 해줘버린 거예요. 철회를. 이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아니 좀 제대로 싸워 현수막도 다 내렸더니 이재명 공개한 현수막 다 내렸다니까. 아 글쎄 말이에요. 예? 야 조명희 씨 그러니까 근데 여야 합의로 철회돼 버렸잖아. 예. 그래서 이게 장해찬이하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조명현 씨가 폭로한 거는 법인카드도 아닌 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청담동에 가가지고 일제 샴푸 같은 거는 샴푸. 아니 법인카드로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개인 카드로. 조명현 씨 개인 카드로 하고 돈을 조명현 씨한테 주무관이 보내줬다. 공무원이 현금을 계속 보내준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법인카드 유용보다 더 심각하죠. 그 현금이 어디서 오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게 방송마다 이재명이 너 왜 그렇게 침묵하냐. 옛날에 쌍방울이 노니까 바로 그냥 내 하나 사회번거밖에 없다. 이러고 대장동 막 노니까 나 이게 10원 하나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장동에 뭐 누룽지까지 다 끌어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뭐 현미경으로 DNA 분석기로 보느냐. 이렇게 떠들더니 이 법인카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게 언급이 없어요. 방어를 못해. 변명을 못해. 그 부인이 잘못 써가 죄송합니다고 옛날에 한번 행기 다 하고. 그렇죠. 그거는 지가 쓴 게 아니지. 예. 그래서 제가 방송마다 이재명이 너 세 가지에 대해서는 꼭 대답을 해야 된다. 세 가지. 첫째는 그 이재명 관역이 밑에 배소연이나 이런 분들이 카드 쓰는 걸 몰랐냐 알았냐 빨리 밝혀라. 이게 모를 수가 없잖아요. 특히 샴푸 있죠. 샴푸를 청담동에 미장원에 가가 뭐 사와야 되는데 이 장소를 안 가죠. 이재명이 안 불러주면 어떻게 아느냐고. 그럼 돈이 지 돈 안 내면 누구 돈이 갔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를 수가 있냐고요. 지금. 따라서 저는 이게 빨리
알았는지 몰랐는지 첫째 횡령 배임에 대해서 밝히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밝힐 게 이 사람을 산호비처럼 완전 불이 묻잖아요. 주말에 놓아가지고 너 신부는 청남로 갔다 와라. 그 다음에 너 관사에 와가지고 속옷 있잖아. 팬티까지. 이게 속옷을 네가 다 개놔라. 정리해놔라. 이렇게 산호비처럼 불이 묻는 게 직권남용인데 그게 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라. 왜 이렇게 불이 묻냐. 이걸 두 번째로 밝히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8개 실국. 이게 이재명이 허가 없이 8개 실국이 예산을 줄 리가 있냐. 그 다음에 허위로 꾸민 거 다 결제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네. 어떻게 동원했냐. 이게 대해서 입장을 밝혀봐라.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 사과하든지 빨리 이게 입장을 밝혀라. 자기 불리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게 저는 침묵이 이게 범행을 인정하는 거라 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말씀 중에 그 조명현 참고인을 여야 합의로 취소를 해준 이건 정말 이건 진짜 이적 행위지. 이게 조명현 씨가 어쨌든 저 더불어민주당이 누군지를 몰라갖고 한 건 잘한 거 아니야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그랬으면 조명현 씨의 참고인 진술이 있는 국감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시청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조명현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본 것만 얘기하고 들은 것만 얘기하고 증거가 있는 것만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조명현 씨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나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것들 아니에요.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릴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거를 민주당 협박에 못 이겨서 또는 회유에 못 이겨서 참고인 취소 그 합의를 해줬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윤한홍이에요. 정무위원회 간사. 그러면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요. 뭐 하는 짓들이냐고. 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에도 나왔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그 현수막을 아주 품격 있게 잘 걸었어요 그동안. 그 두 종류의 그 현수막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대법원장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 여기 무슨 비속어가 있습니까? 욕설이 있습니까? 아주 참 그 품격 있으면서도 이균영 대법원장의 부결 사태가 갖는 정치적인 함의를 한마디로 쫙 정리를 해주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체포는 면해도 처벌은 면할 수 없다. 아 이거 얼마나 멋진 겁니까? 아니 이런 그 두 종류의 프레카드가 정략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철거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은 면해도 처벌 면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송구권의 그 혼술 있잖아요. 혼술. 거기에 갤럽의 여론조사 분석한 걸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보니까 이제 갤럽에 예를 들어 윤석열 대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 부정이 뭐 60이다. 근데 이거 30% 떨어진 걸 송구권 선배가 상세하게 세대나 이념이나 지역별로 분석을 했어요.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좌파 중도에서 떨어진 게 없어요. 전부 이게 보수에서 13% 빠지더라고. 이게 문제예요. 어차피 좌파들은 원래부터 윤석열 다 싫어해. 뭐 더 싫어할 것도 없지. 좌파 중도에서 빠진 게 아니에요. 보수 뭐 대구 경북 이런 거 있잖아요. 보수에서 13%가 윤석열 빠졌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보수가 왜 빠졌겠냐고. 결국에 이재명 하나 처단 못하고 제대로 못 잡아놓고 지금 이게 제대로 야당하고 못 싸우고 이러니까 이게 보수가 답답해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이게 강력하게 투쟁하고 싸우면서 이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싹 다 꼬리 내려가지고 그냥 우리 무조건 민생하면 그러니까 민생이 됩니까? 더 빠지겠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어느 층에서 왜 빠졌는지 이걸 정확하게 여론을 분석해야 대책이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너무 민생 안 챙기고 정쟁만 하니까 혹시 이게 뭐 중도나 저쪽에서 빠졌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수층의 강력한 요구는 어떻게든 이재명이 척결해라.
이준석이 척결해라. 이재명하고 이준석이가 분탕질 치고 이거 정말 못 봐주겠다. 이거 정리해라. 저는 이준석도요. 예.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뭐 전략이고 뭐고 빨리 그냥 즉시 제명시켜버리면요. 암세포 도려낼 때 처음에는 좀 이게 상처도 나고 피도 나고 좀 아프죠. 근데 안 도려내면 전체 몸이 죽어요. 도려내면 새살이 돋아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친해야지 지지율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 두 명을. 정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 현수막 문제를 가지고 조선일보가 뭐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저도 이 현수막 난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비판적인 논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난립한 이 현수막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철거한 인천시 유정복 시장의 그 선택을 제가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옥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걸고 있는 그 프레카드는 이거는 굉장히 수준 있는 프레카드다. 예? 왜 이걸 떼냐 이거를. 예? 이런 프레카드는 놔두고 진짜 정쟁 유발하는 프레카드들이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뭘 못할 말 했냐 우리는 안 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 뗀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이런 쪽의 프레카드는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 인신공격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정쟁 유발하는 건 그런 프레카드거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정당의 입장을 이 품격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정치 프레카드하고 이런 정쟁 유발 인신공격 프레카드는 구별을 해야죠. 옥석을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옥부터 떼놓고 있어. 이것들이 나 참네 정말.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걸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요. 직접 이게 정쟁의 한복판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뭐 대통령은 이제 민생도 강조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럼 이게 누가 싸워야 되느냐? 네. 민주당하고 맞짱 서가 싸울 거는 결국에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국민의힘이 너무 이게 존재감도 없고 제대로 이게 투쟁을 못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이 국회가요. 의석 숫자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게 80석밖에 안 돼도 국민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으면 국민이 뒤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야 우리가 110석도 안 되는데 저 다수당이 숫자가 밀어붙이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무기력하게 온 게 지금 1년 반이 그날 지난 거예요. 네. 도저히 국민의힘이 그동안 한 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무기력한 지도부 좀 확 뜯어 건쳐버리자. 네. 이랬는데 또 뭐 어떤 뜻이 있는지 깊은 뜻이 그냥 뭐 질서 있게 차분하게 변하자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 가고 지금 이게 또 임명직을 저 영천에 이만희 의원 해놨잖아 사무총장을요. 이게 저는 좀 갑갑한데. 네.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실에 원래 못 싸우고 국민의힘이 안 싸우면 누가 싸웁니까? 그렇죠. 이건 뭐 우리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만 싸우게 됩니까? 왜? 누가 싸워야 되느냐고. 야 저희가 이게 방송에서 피 터지도록 진짜 이게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나오랬더니 나오지도 않아. 네. 괜히 말 실수하거나 네. 야당이 꼬투리 잡힐까 싶어서 그러니까. 출연을 안 해요.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의 이 프로토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프레카드를 여야가 모두 다 내리자고 만약에 합의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손해 갔습니까? 우리가 손해예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의 대부분이 현역이기 때문에 프레카드 아니더라도 직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의정보고회 같은 거, 의정보고 문건 같은 거. 그 우리는 다 원회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프레카드는 현역만 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정당에서 다는 거기 때문에 정당이나 당협에서 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현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국민의 더불어민주당과 1대1로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국민의 감성에 잘 소구할 수 있는 이 슬로건을 만들어내느냐 이 게임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하나도 우리가 덜렁 먼저 이 프레카드를 내려버리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못 달 거 아니에요. 이제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들이 먼저 덜렁 내려놨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저걸 안 떼고 그냥 붙이고 있으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제발 좀 내려주세요. 지금 이러고 읍수하고 다녀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뭘 싸움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참 이게 갑갑합니다. 자, 하여튼 뭐 시간이 다 돼서 예,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예.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대구 경북 향후에 네. 그 특강을 갔어요. 네. 제가 8번째더라고. 박사님도 특강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대구 경북 향후에. 예. 거기 저도 이제 그 갔었어요. 법치 파괴 네. 특강을 한 게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지금 동영상으로 그 멜콩 TV에 예. 동영상 올려놨어요. 아, 그래요. 1시간짜리니까 그 동영상 한번 꼭 봐주시고 거기에 제가 결론에서 그 특강 결론에서 우리 독일의 그 예링 아, 예링. 예링은 이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네. 소멸시효 있잖아. 그 유명한 법률 격언을 많이 남긴 이런 이제 철학자가 예링입니다. 예링 한 말을 제가 그 특강에 소개했어요. 네.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수단은 투쟁이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죠. 법이 있어야 되니까 질서가. 네. 근데 그거의 과정 수단은 투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법치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벌레는 자기를 밟은 사람한테 항의도 못하듯이 지금 이렇게 투쟁 안 하면 우리는 벌레하고 똑같다. 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수단은 투쟁이다. 지금 이게 법치 파괴가요. 옛날에는 김명수, 권순일, 그 다음에 지금 김정중, 강규태, 김동연, 또 옛날에 정지석 부회장 6개월 때린 박병권, 이 자들이 판사입니까? 이렇게 법치를 파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중에도 법률가들 최강욱이, 뭐 김용민, 이런 자들 있잖아요. 완전히 법을 탄핵권 통해서 망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도 이게 강력하게 투쟁하자. 다만 개딸들처럼 뭐 칼로 찔러버리고 뭐 소총 가지고 14명 쏴 죽이자.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방법으로 합법적이지만 예를 들어 대법원을 둘러싼 조화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강력하게 방송에서 판사를 징계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어떻게 우리가 항의하든 간에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이게 법치가 바로 선다. 마지막 이 말씀 예령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예, 민주주의도 법치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투쟁과 행동이 없으면 구도선입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서정훈 변호사와 함께한 법보다 주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